정치 말수다입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홍국 한국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을 사방에 풀어 물불 가리지 않고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봅니다. 국민의힘의 노련한 정치 공작 작태를 보며 세월은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김만배 신앙림 씨와 더불어서 이제 해당 보도를 한 기자 6명을 무더기로 고발을 했고요. 여기에는 MBC 기자도 4명이 포함됐습니다. 자, 여당은 이 사안을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먼저 교수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모히토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실래요? 이 대사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영화에 2015년에 개봉된 영화 내부자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죠. 그 대사에 여러 가지 대사가 참 많습니다. 여기는 그 언론에 대한 언론사 간부가 나오고 정치 깡패가 나오고 재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권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픽션으로 많이 다뤄졌었죠. 국민은 괴돼지입니다라는 이 대사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또 뭐 특별히 그 백윤식 씨가 했는 대사가 참 의미 있는 대사가 있죠. 봤다가 아니라 매우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영화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조인성과 정우성 주연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대사가 명대사가 뭐냐면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권력 핵심부에 한 20년 정도 있어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픽션이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나온 보도를 보면서 아 이게 픽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간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사람이 개인이 수천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향방까지도 조작을 한다. 또 그런 시도를 한다. 이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지나서 참 겁이 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의민주주의 지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적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근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적 행위는 그만큼 엄중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든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적 행위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것을 중지로 다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으로 봐서는 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권력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는 어떤 사안보다도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람이 척조하다 같은 국가의 정체성과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인 만큼 어떤 사건보다 더 중도하게 다뤄져야 될 그 사건인 만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개인적 일탄으로 한 개인이 한 사건인지 아니면 조직적 업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공작이다. 같은 입장이신 거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내용들을 보면요. 마치 뭐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 뉴스타파라는 언론사가 있고요. 저도 권력의 핵심에서 20년 하셨다는데 저는 언론계에서 30년, 뭐 청와대 출입기자도 하고 언론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언론은 언론으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다루는 심층 보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추적하고 인터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을 보면 저도 이제 72분을 다 들어보고 두 분의 이 흐름들, 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사적 대화예요. 인터뷰도 아니에요. 중간중간 5번 전화 오면 김만배 씨 갑자기 전화 받다가 뭐 웃기도 하고 이게 조작된, 뭐 엄청나게 기획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없고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제 기자상 심사위원도 했는데요. 독립된 곳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진보 정부에도 굉장히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면서 독자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특별상, 한국기자상 상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름의 권위를 가진 곳이고요. 신학님 위원장, 저는 이제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노조 위원장이면서 굉장히 까칠한 분이에요. 무과시킨다고 무슨 뭐 어느 쪽에 서서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 언론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반박을 당하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뭘 공작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72분에 걸쳐서 하고 있는 내용들 들어보면요. 이거는 사적인 대화, 그리고 만났던 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궁금해서 사전에 준비된 내용도 없어요. 신학님 위원장이 물어보는 내용도 굉장히 허술하게 전체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김만배 씨가 여기 얘기를 하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무슨 치밀 공작 계획, 언론은 언론으로 다뤄야 된다. 언론이 오버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시청자들, 또 독자들이 판단해서요,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이런 거를 마치 언론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요, 검찰이 삼권 분립을 다 훼손하고 입법부도 마음대로 하고 행정부도, 언론까지도 지금 검찰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안은 냉정하게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고요. 검찰은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명예훼손도 아니고 선거법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했죠. 네. 공작이다.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쪽에 가깝게 봅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논란이 불거져서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최초 보도를 한 뉴스타파가 72분 분량의 인터뷰 전문을 편집 없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두 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허위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이사장님? 저는 허위다라는 생각 드는 건 없었고요. 대신에 편집에서 조금 더 그런 그 기술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뭐 커피를 타주는 장면에서 있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 이성희 교수님 입장처럼 생각한다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은 사적인 대화고, 도리어 김만배 씨가 불리한 얘기도 하고 신학님 위원장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기획된 무슨 뭐 정치적 뭐 선거용이다. 저는 그렇게 허위로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느끼질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만 두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허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우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언론과 권력이 합쳐지면요, 국민을 우매화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래서 권력과 권력은 항상 서로 감시적 기능, 견제적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 편집에 대해서 다소 뭐 문제가 있었다. 다소 문제가 아닙니다. 편집의 주어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박모 검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여기에 몸통치는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봅시다. 언론에 대해서. 뭐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 왜 사안의 중대성이냐면은 시기적 미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 예민성이죠.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주어가 명확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무마했는 것처럼 주어를 변동시켰는데 이걸 사소한 편집에 대한 오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2021년 9월 달에 녹취를 해놓고 대선 3일 전에 이걸 공개한다?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대가로 책을 3권 썼는데 책 3권에 대한 돈을 1억 6천만 원을 줬다.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분이 어떤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1억 6천만 원을 그에 대한 부분의 가치가 있어서 줬다.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하겠느냐? 자, 자, 또 있죠. 네. 그 당시 언론에 대한 그 두 분이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조희영 씨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더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순한 편집에 대한 오류, 그리고 사적인 대화가 아니죠. 사적인 대화를 끝냈으면 사적인 대화를 끝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되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공개됐던 이제 72분가량의 전체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허위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 보십시오. 뭐 이게 결국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핵심 자체가 결국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에서 대장의 몸통을 윤석열로 돌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대선을 3일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두 사람이 경쟁이 치열한 구도 가운데서. 그 녹취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녹취는 윤석열이 데려왔을 애다. 이 박유수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죠. 통했다. 그냥 봐줬다. 그리고서 부산저축은행이 회장만 꼬리시켰다. 회장만 구속시켰다. 이건 아닙니까? 요것만 보면은 그냥 윤석열 검사, 당시 검사가 봐줬고 통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시켰다.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편집과 녹취 관련해서 전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예, 이 봐줬다 부분에 행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박모 검사가 언급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72분을 다 들어보니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악마의 편집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타파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적인 대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어떤 편집이었을 뿐이고 이 편집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검찰이 봐줬다는 취지의 그 김만배 씨의 발언 자체의 그 취지가 어긋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뉴스타파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지금 부산저축은행 관련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뉴스타파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편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놓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체 무슨 기획단이 생겨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신학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사적 대화라서 이걸 내놓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TV 토론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걸 내놓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한 것과 보도가 된 시점의 차이가 왜 이렇게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2월 20일에 이제 나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더니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할 마음 결심을 했다. 뭐 이 부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인터뷰도 아니고 사실상 사적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면서 중간에 저랑 오면 뭐 다양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검찰이나 또는 여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됐고 무슨 뭐 조작하고 이게 아니고요.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익제보 하듯이 언론에서도 무슨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거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탐사 보도라는 게 그런 거죠.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추적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도하는 것이고 그 보도가 잘못된 보도면요. 나중에 독자나 시청자 또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비난에 의해서 그 언론사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루어졌던 사적 대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신학님 위원장이라든가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던 입장은 전혀 배제한 채 이것이 마치 정치 공작적인 행태로 보는 거 이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너무나 무리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적 대화, 보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것이 보니까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를 했다. 굉장히 공익적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보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대선 3일 앞두고 그 예민한 시기에 보도를 합니까? 그 사적 대화에 대한 부분에 그친다 그러는데 사적 대화는요 공적으로 올리면 표면에 올리면 공적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공적 대화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디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작적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9월 달에 녹취를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전개돼서 2022년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영한테 왜 커피 타줬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TV 토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파 보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전 언론은 여기에 많이 언론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이 글쎄 뭐 김만배 씨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심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개인적 일탈로 가능할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고리고리가요. 너무나 정말 무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했던 사적 대화가 마치 뭐 거기에 민주당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두 사람의 사적 대화와 관련된 언론이 보도를 한 걸 보고 당연하게 정치권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론이 또 질문을 합니다. 저도 대변인을 했지만요. 그럼 질문하면 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나무에서 사적인 대화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잘못된 답변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마치 이것을 사전에 조작된 여론 조작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조그만 코끼리의 코를 붙잡고요. 엄청난 코끼리가 만행을 벌이고 있는 걸로 벌이는 정말 잘못된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 이제 양측에 아니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너무 좀 평행선이기 드리고. 때문에 왜냐 그러면 우리 김 이사님도 언론을 제공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뉴스타파가 언론의 범주를 넣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언뜻 판단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여러 가지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헌법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2조에는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이 어떤 공정성을 보도할 때 자유권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헌법 22조에 단수 조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는 여기에 실추시키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송법과 언론법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인의 낮은 명예훼손 의미로- 사안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되지 이거는 않는 사안입니다. 일개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 내용을 관련된 가지고 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개 개인에 관련된 언론에 대한 오늘 그 공정성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이거는 되는- 대선과 관련된 일인데 그렇게 이거요 교수님, 우리가 해명하기 이거- 곤란합니다. 예, 전혀 토론이 그렇지 끝날 때까지 이제 이 주제만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이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라든지 뉴스타파 보도의 고의성 여부라든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쭐게요. 방심위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건들 긴급 심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가 KBS, MBC, JTBC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나 승인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통위가 이제 개별 언론사의 취재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가 팩트 체크를 하겠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방통위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방통위가 팩트를 체크하겠다는 것은 방수법상에 기재된 이행 업무 이걸 자체로 이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송들이 아시다시피 재승인 할 때 사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사후계획서 제출할 때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답니다. 이 부분을 틀림없이 여기에는 팩트 체크를 잘하겠습니다라는 이행 조건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승인 기간 축소라든가 광고 중단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제가 취소라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전에 1년 단위로 방통위가 이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방통위가 그 업무를 안 했죠. 왜냐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입맛대로 언론이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행 여부를 방통위가 주관적으로 이것을 기구를 구성해서 이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계획이 되면은 방송 재심의 신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재허가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회계획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당연히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회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행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지 이걸 뭐 지난 정부의 이 부분이 전혀 뭐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재갈물리기가 아니냐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언론의 자유에는 항상 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방통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방송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존 밀턴이 아리티오 파티지카에서 얘기했던 언론의 자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다 지켜온 겁니다. 방통위 저도 가서 심사 받아봤습니다. 봤지만 평상시에 그거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건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지키기를 권유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모니터링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요. 대신에 언론이 스스로 해나간 것을 원하는 것인데요. 방통위가 스스로 팩트체크 시스템도 취재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들여다본다. 이건 월권이죠.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 입법, 사법 다양한 기관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오보라든가 잘못된 팩트체크를 통해서 잘못된 상황이 나오면요. 국민들께서 바로 비난하고 외면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가 지금 개편이 되고 방심위까지도 지금 다 기존의 위원들 다 쫓아내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정권에 맞게
이 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언론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만 가지고도 벌써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영방송 중에 하나인 MBC 기자 4분까지 이제 논란을 만들었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지금의 검찰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요. 그리고 방통위까지 나서게 되면요. 방송사 전반이 위축되고 보도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 쪽으로만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사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시사 프로 없애고 지금 방송국들 난리거든요. 저도 어떤 시사 프로 지금 이제 없어진 코너에 없어져서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빠지게 됐죠.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언론의 자유는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제작진이 스스로 이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만들어가고 나중에 사후에 다시 재승인 받을 때 그때 방통위에 이제 그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다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작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 알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통위가 제작 과정까지 그때 주도적으로 체크하겠다, 간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하겠다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팩트체크 제가 시스템이 이야기를 드린 그겁니다. 건 아닙니까?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이 언론사가 여기에 대해서 재승인 심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공정성이 들어가고요. 팩트체크에 이행하겠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마다 조사하고 여기 이행 여부를 주문하고 받아보는 것이 방송법상의 방통위 업무로 자,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그걸로만 부분을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네, 방통위가 이제 그거죠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말을 이건과 확대를 관련해서 해석하면은 이게 아주 방통위가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거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로 9일째 단식 중이고요.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출석 날짜를 두고 힘겨루기처럼 보여왔었는데 결국 검찰의 요구대로 이번 주 출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일 출석을 네, 내일 할 수사한, 거고요. 예. 그러나 지금 오늘이 9일째고 내일이면 10일째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기력이 뭐 다 떨어지고 사실 말하는 것도 힘들고 중간중간 눕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아주 뭐 심도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이 조사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사실은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미 검찰은 칼을 뽑았습니다. 뭐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뭐 나중에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공세적인 그런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거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야당 대표는 결국은 야권에서의 가장 큰 지도자고 여당의 지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우는 있어야 되고요. 단식이 거의 지금 열흘째 가까이 된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 위로와 더불어서 같이 정말 정치 잘하자라고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있어야 될 텐데 마치 제1야당 대표를 잡범 취급하듯이 하고 있는 이 형태 좀 이런 정치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야당에서 협조하겠습니까? 여당 야당이 서로 협력해서 협치를 통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고 또 야당 대표의 사직생의 이런 단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위로도 좀 하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또 우리 잘하겠다라고 서로 간에 좀 그런 장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 동정은 좀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단식이라는 아니죠. 부분. 검찰이 바랐다뇨. 네, 검찰이 어쨌든 내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뭐 여기저기 나오는 관측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래서 25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치권의 관측대로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지금 사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고 회기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되게 되면 국회법상 당연히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 유부가 부결이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습니다. 뭐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저항의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저항의 최후의 수단인 만큼 여기에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나 그리고 또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나 이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갤럽의 지지도만 보더라도 27%대를 민주당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것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공명정대하고 여기에 정의롭고 그런 단식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다 그러면은 국민들을 동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팬덤 지지층만 여기에 동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딱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김 이사님께서는 자범 취급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범 취급을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국힘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발단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법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럼 검찰이 이걸 보고 그럼 눈 감는다는 사실도 말이 안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오고 있고. 이 수사에 대한 지연을 이야기하시는데 야당 대표님만큼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해야 되고 여기에 정황을 조사해야 되고 그게 빨리 급하게 이렇게 서둘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명확 관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정치적 탄압이다. 검찰의 기획된 수사다. 그래서 이게 부당한 수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유지, 그다음 정치 위상의 유지, 그리고 사회 리스크의 탈피, 뭐 이런 것들이 최종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단식의 봅니다. 목적. 예. 네, 말씀하셨죠. 정말 비정한 말이죠. 저렇게 정치를 보면 좀 참담합니다. 왜냐하면요, 단식은 결국 곡기를 끊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면 여당도 그러면 우리도 그런 정치 하겠다 대신에 단식은 중단하고 절차로 같이 가자라고 설득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마치 뭐 쇼니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너무 나쁜 정치고요. 아까 국민들 시각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나온 조사 보면 갤럽 7%가 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뭐 그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지지율의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도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 네. 이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 어떻습니까? 홍범도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알겠습니다. 또 핵부시마 핵오염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한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무수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찰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없는 사안 또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지금 1년 반 가까이 이제 정권이 들어서서 알겠습니다. 모든 이 네. 기획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검찰 수사와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그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두 분께서 길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읽힐 만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저께 한 말을 좀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건과 관련해서는 1분씩 정도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복되는 이 발언들의 배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시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민주당에는 득일까 실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연한 현재 민주주의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원칙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뭐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퇴행,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단절돼 있고 경제와 민생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 대해서 굴욕외교를 통해서 지금 친일 정권이다라는 얘기까지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는데요. 국민들 중에 탄핵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을차를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는 맹자가 했던 군주 민수, 결국 국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민주당의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득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 국민들께서 잘못되고 있구나. 같이 거기에 대해서 결집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또 우리가 탄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또 걱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단식하고 있는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이제 탄핵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강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단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단호한 의지고 뭐 또 어떤 단호함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단호함과 의지가 있으시면은 사법 리스크 앞에 당당하게 나섰어야죠. 곡기를 끊고 단식을 통해서 뭐 상당히 뭐 정의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순교자적인 어떤 역할보다는 단호함에 대한 쓰임이 좀 잘못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비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런 과정까지 몰고 나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민주당의 설득력이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은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거리에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 나가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소해 나가냐, 그게 있는 겁니다. 이건 여권도 자. 검찰이 한 걸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짧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께서 거의 2배속의 속도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